자, 그러면 이제 나라 해이한 시대 문화 볼게요. 그 나라 해이한 시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일본사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사 나왔는데 이번에 일본사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일본사 나올 가능성이 좀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기타사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사 부분이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인도사 부분을 좀 눈여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일본사 같은 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대사하고 그다음 근현대사 부분에서 이제 집중 나오는데, 자, 고대사 좀 먼저 보면 그 137번 테마를 보면요. 자, 나라 시대 때 경당사를 파견했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사찰을 건설했고 고사계 일본 서기를 편집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해이한 시대 때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국풍문화예요. 국풍문화. 그래서 이제 국풍문화의 특징들, 배경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외적 배경은 당과 신라의 멸망 및 교류의 차단이나, 그래서 계기가 됐던 것은 이제 경당사 중지. 그래서 이제 이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일본의 고유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이 국풍문화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 국풍문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신대축굴이라든지 오노가타리, 가나문자, 그 다음에 다다미 와까, 간복도 단풍에서 보다 독특한 형태가 출현됐다. 몇 가지 사례 써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138번 볼게요. 자, 막구말기의 정치 상황을 좀 볼게요. 요것도 이제 자주 시험 문제 나오고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패디가 내양되면서 그 당시 그 후에 미일 하친 조약하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있죠. 그걸 맺었죠. 그래서 미일 하친 조약 내용하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내용들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일 하친 조약 같은 경우에는 그 포화성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 연료, 식수 등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체육 대우라든지 그 다음 미일 수호 통상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정에서 막부가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청왕에게 요청했는데 청왕이 식혈을 거부했죠. 그래서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다이도였던 이나우스케가 밀고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조왕 양의의 어떤 시발점이 됐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통상조약 내용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5개 통상 허용, 그러니까 개항장에서 미국인의 거주, 그 다음 치해법권 인정, 간세자 주권 상실,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12년 기출문제 때 공무합체 운동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것은 그 공가, 청왕을 얘기하는 거고, 무라는 것은 막부, 애도 막부를 말하는 거죠. 같이 정치하자. 예. 자, 그리고 양의운동의 전개 과정 보면 이제 8.18 정병, 공무합체 주장에서 사스마 변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조수변의 반격을 물리친 그 정변이고, 그 과정에 1차 조수전투나 이런 제2차 조수전투가 일어났고, 뒤에 넘어가서 그 결과 서양의 반격의 결과 종황 양이파들이 어떻게 해요? 양인을 포기하고 개국 노선을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타막 운동을 펼치게 돼요. 요게 이제 종황 양이파들의 전황 그 배경들, 그 다음 성격 변화, 이것이 예전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 타막 운동의 이제 주요 이제 번들은 예전에 이제 그 에도 막부에서 이제 소외됐던 사스마 변하고 조수변이죠. 그래서 사스마 변과 조수변이 그 당시 이제 사초 군사 비밀 동맹을 맺게 되고, 자, 2차 조수정결 때 그 당시 그 조수변하고 싸웠던 에도 막부가 패하죠. 그러면서 이제 에도 막부에서 더 이상 이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그 에도 막부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대정봉환이죠. 그래서 대정봉환은 권력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청왕한테 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안했던 사람이 사카모토 노마인데, 그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막부에서 그 당시 그 메이진 청왕은 되게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에도 막부 중심으로
봉건적인 어떤 연합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서 조슈변과 사스마변이 별로 안 좋아했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아내고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또 에도마코 자녀 세력들이 그 메이 정권 대항해서 보시 전쟁이라는 것들을 일으키죠. 결국엔 진압이 되고요. 자, 그 과정을 이제 겪게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대정봉환도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대정봉환 개념이라든지 누가 제안했는지 좀. 그래서 거기 사카모토 노마라는 이름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그 조슈 사스마 연합 사초 군사동맹도 이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정봉환도 이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예. 자, 메이지 유신을 볼게요. 메이지 유신은 그 자주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자, 하청 중심의 어떤 그 사무라이들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메이지 5개주 서문 내용 있죠? 이것도 이제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민권운동이나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판적봉환을 바탕으로 해서 패변칭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 정책을 강화시켰다는 거. 그리고 신분제 개혁해서 3인 평등 조치가 내어지고 이걸 봤던 진병제가 실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07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지조개혁이죠. 그래갖고 조세제도의 근대 활동에서 지세를 확보하려고 했고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신에 국가가 이제 세금을 3% 징수하는 거야. 그때 이제 토지 세금의 기준은 예전에 곡고다가가 아니다. 생산량이 아니라 뭐냐면 지가죠, 지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갑신전병도 그거와 영향이 있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또 복록 폐지해가지고 이제 이 통해서 사족이 몰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인 측면에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09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신불 분리령이죠. 예전엔 신불 스팝에서 신도하고 불교가 서로 연합을 했잖아, 같이. 근데 이걸 분리시켰어. 그 과정에서 이제 불상을 파악해야 하고 이런 그것들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이지 유신 결과 권력에 소외됐던 그 사족들,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반란이 뭐냐면 사이코 다카모리가 일으킨 세이나 전쟁이야. 서남 전쟁. 그래서 이 사족들은 그 당시 이제 몰락을 했는데 이런 불평들을 그 당시 이제 그 서남 전쟁 같은 사족 반란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가 자유민권 운동 이런 걸 통해서 포출해 나가죠. 자, 그 다음 자유민권 운동을 볼게요. 자유민권 운동은 그 당시 이제 그 사족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했던 운동이고 나중에 유력 농민운동이라든지 일반 농민도 참여했게 되는데 사족 민권 운동을 처음 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전환론에서 패해갖고 왔던 이타가키 다이스케야. 그러니까 이제 전환론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전환론에서 이제 패했던 사람이 사이코 다카모리하고 이타가키 다이스케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래는 메이지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중심 사였는데 사이코 다카모리는 불평 사족들 모아가지고 서남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나와서 그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를 공포하면서 그 자유민권 운동을 일으켰어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그 반정부 활동을 정결 막기 위해서 창방윤이나 신문지 조례 같은 것도 공부했다. 이게 09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농민 민권 운동인데 이게 유동농민이라는 것은 이제 지주와 분홍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은 예국사를 창립하고 의회 개설 운동을 촉진했다는 거. 그 다음 3단계에는 농민민권 운동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에 흐름부터 민권 운동과 상류민권과 하류민권이 합쳐서 대동단결 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창당된 정당들을 보면요. 예전에 09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최초로 이제 자유정당이 이타가키 다이스케 자유당이죠. 그래서 주권재미, 헌재, 보통선거, 민정헌법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나왔던 게 어용정당으로서 이펀재정당이 있어. 그래서 이펀재정당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테마 141번 넘어가서 운명계한론과 이학과 사절단을 이제 보면요. 자, 운명계한론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운명계한론의 내용은 뭐예요? 1번이
지금 야만이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계몽하자. 그래서 야만 상태로 벗어나자. 이런 운동이 이제 문명 개화론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그 후쿠자 유키치나 니시무라 시게키 뭐 그런 사람들인데 메이크로코사 그 명유사를 만들고 메이크로雑誌에서 뭐 명유 잡지를 발간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 후쿠자 유키치의 활동들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게이오 유습을 설립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손문이나 그 중국의 손문이라든지 김옥균에 영향을 미치고 탈환론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던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썼죠. 이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서양사정이라는 것은 언제 썼어요? 이거 메이지 유신 정부 때 쓴 게 아니라 그 전에 에도 막부 때 썼어. 요거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문명 개화 내용 보면 뭐 생활 풍습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서양식 시계나 호일 개념이 도입되거나 양복 착용이나 단발머리, 뭐 서양식 건축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럼 이학과 사절단도 두 번 나왔죠. 목적이 뭐예요? 일단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서구 문명을 수용하게 한 건데 불평등 조약은 개정하지 못했지만 서구 문명 수용하는 크게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정학론이 그 당시 이제 이학과 사절단이 그 나갔을 때 잠깐 그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학과 사절단은 전환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잔류파들은 그걸 주장했던 그 사람이죠. 결국에 전환운동자들 패해서 그 사족 반란 운동이라든지 자유민권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일본사 밑에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도 있는데 가감 뺐어요. 뭐 굳이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거고 그래서 뺐고, 아마 이제 그 요번에 이제 그 일본 근현대사 나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일본 근현대 나오면 그 다음에 뭐 인도사 나오고 또 고대사 나오고 또 인도사 나오고 그다음 일본 근현대사 나오고 한 2, 3년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요. 자, 아바스 왕조 볼게요. 중동사. 자, 아바스 왕조는 수도가 일단 어디죠? 바그다드죠. 그래서 그 바그다드가 문제가 많이 나와. 계획도시면서 동서고통의 중심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의 또 특징이 뭐냐면 그 어떤 거예요? 모든 그 이슬람교도의 평등을 내세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슬람 왕조죠. 그래서 예전에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죠. 우마이야 왕조는 이슬람 계통과 안에서도 그 당시 아랍인과 비아랍인을 차별했고, 같은 아랍인이라도 시아 계통과 시아 계통이 아닌 아랍인들도 차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아랍인들 특권을 폐지하고 요직인 이란파를 등용했고, 이란인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해서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차별을 없앴다. 그래서 진정한 이슬람 제국을 설립했다. 이런 것들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사와 관련된 것이 뭐야? 단군을 탈레스 전투에서 격파했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지수이 어떻게 될까요? 중동을 거쳐서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저쪽 스페인 쪽에서 이제 뭐냐면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의 내용,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제국 설립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바그다드 내용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오스만 제국을 볼게요. 오스만 제국은 이제 보면 바야제드 있을 때 앙카라 전투에서 누구한테 패배해요? 티모한테 패배하죠. 그래서 이제 포로 잡히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아들끼리 싸우는 대공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습을 하고 마호메트 2세 때 비잔틴 제국을 멸망을 시키죠. 예.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뭘로 바뀌어요? 이스탄불로 바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소피아 성당 2345로 개조하고요. 셀림이 있을 때는 이제 무슨 제도를 실시했냐면 그 슐탄 칼리프 제도를 실시하죠. 맘르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보호했었던 아바스 왕조의 후손들을 찾아가지고 그 뭐냐면 실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지도 문제와 관련돼 갖고 한번 문제 나왔어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슐탄 칼리프 제도.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제도 예니첼리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데브실렘의 그 제도가 있죠. 그래갖고 발칸 반도 기독교 소녀들 이슬람을 개종시켜서 군사훈련을 시켜. 그래서 이들의 성적에 따라서
고급관료라든지 NH1로 배치시키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슬람 세력들, 귀족 세력들을 배제하기 위한 거야. 그래갖고 그 소녀들이 이제 군인이 되고 고급관료가 되고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은 그 올라가지 못해. 왜? 이미 얘네들은 이슬람의 그 저기 교도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자식들 계속 잡아서 개종해가지고 시키고 그다음 그 자식들은 또 올라가는 걸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진 세력들을 기독교에서 계속 끌어들어갖고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종족 통치로서 밀레트 제도를 실시했죠. 각 종교마다 이제 자치를 허용해주고요. 그 다음 오스만 투르크의 제일 전성기 때는 어디예요? 슐레이만이죠. 네, 1세죠. 슐레이만 1세 때 이제 그 당시 에스파냐와 로마 교황 연합한대를 격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정비하고, 그다음 다양한 이제 뭐냐면 그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을 공격하고 이런 그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루크 새만기에 17세기 때 대표적인 해전이 뭐죠?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나왔던 레파토 해전이죠. 그래서 레파토 해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마르 제도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티마르 제도. 티마르 제도의 그 뭐냐면 기원이 됐던 제도가 어떤 제도죠? 이그타 제도가 들어보셨어요? 예. 그 이그타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원래 이제 투르크 용병들에게 맘루크에게 이제 그 줬던 일종의 복묵 제도야. 그래갖고 이제 월급을 대신 줬는데 나중에 이게 발전돼서 오스만 투르크 때는 그 지역의 영주권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배권까지 주죠. 근데 티마르 제도는 그거는 아니고요. 지배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따지면 수조권을 준 거야. 수조권을 받아가지고 기병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 하면 예니첼리만 생각하지만 예니첼리는 중앙군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을 지키는 부대는 샤파이 기병대가 있어요. 샤파이. 예. 이 샤파이 기병대를 양성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샤파이 기병대를 제가 샤파이 기병대라고 하거든요. 샤파이. 예. 샤파이 기병대인데 찾아보세요. 이게 그 외국어기 때문에 포기법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 샤파이 기병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티마르 제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예전에 09년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그 셀주크 투르크 설명할 때 티마르 제도 실시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죠. 오스만 투르크고 셀주크 투르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생각나네. 무슨 제도라고 했죠 제가? 이그타 제도. 예, 이그타 제도를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 문화적으로 상당히 다양적이고 개방적이고요. 여러 문화들이 혼합돼 있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를 중심으로 이란, 아라비아, 비잔틴,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이 가미됐고요. 건축에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슐레이만 사원이 있어. 슐레이만 사원 있고 제일 큰 사원은 뭐냐? 무하마드 사원으로 블룩모스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슐레이만 사원과 블룩모스크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19세기 들어가면 돌마 바흐체 궁전이죠. 돌마 바흐체 궁전. 이거는 유럽 바르크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바르크 양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베르사유 궁전이죠.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규모가 더 크다고 해요. 이 양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 무굴 제국의 정치를 볼게요. 인도사인데 최근에 이제 인도사 분석을 해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제 그 무굴 제국이 더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무굴 제국 나오고 지금 뭐 쿠타망조 예전에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래 이제 나온 거 09년부터 쭉 분석을 해보니까 무굴 제국은 나오는데 무굴 제국 나오면 항상 두 명이 나오죠. 악바르 제도하고 아우랑제브 황제. 그러니까 악바르 대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12년 기출 문제 때. 그리고 14년 기출 문제 때도 나왔죠. 악바르 대제. 그래갖고 이제 그 악바르 대제는 이제 신두교와 이슬람의 융합 정책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라지푼드족에게 이제 고위직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조세제도 정비에 인두세를 폐지하고 성지수세를 폐지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주 쉽게 나올 때 악바르 대제 이름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 지지와 폐지. 근데 어떤 분은 이제 76점을 맞았는데 80점에 전국이 76점이에요. 경기도 합격하시는 분인데
틀린 게 뭐냐, 이 앞바다 대제들이 생각이 안 나갖고 틀렸대요. 아주 쉬운 건데 다른 거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는. 예. 그래서 이제 막상 또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게 뭐 솔직히 앞바다 대제 몰라서 틀렸겠어요? 막상 나 시험장에 너무 떨리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던 거지. 예. 그래서 틀릴 수 있어. 예. 그러니까 그 뭐냐, 공부하실 때도 좀 뭐 우습게 보는 거, 좀 약간 기본적인 것도 우습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달달 외우세요 그냥. 예.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신 데 보면 좀 어려운 문제 풀어가지고 합격한 거는 별로 못 봤어. 뭐 정협이라든지 학기제라든지 요번에 그 어차피 틀리라고 낸 거니까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뭐 이상한 책들 보고 논문 보고 그러신 분들은 다음에도 내년에 똑같은 그 짓을 똑같이 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그 쉬운 것들을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진 이유가 쉬운 것을 정확히 쓰지 못해갖고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맨날 이상한 책 골라서 보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럼 맨날 그 다음에 또 내년도 그 작업을 계속하고 그러면 7수 8수 해갖고 간신히 붙고. 그런 이제 뭐냐면 약간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빨리 합격하시려면 이제 남들 다 보는 데 있죠?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인지해야지 그게 점수가 되는 거야. 이해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예,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아우랑제부죠. 예. 그래서 이제 아우랑제부는 거꾸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신두교를 탄압하고 그 인두세를 부활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종교적 차별 정책 때문에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망했다. 무굴 제국이 이제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그 밑에 악바다 대제하고 아우랑제부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도표 만들었는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문화적으로 보면 신두 이슬람 문화가 그 탄생이 됐죠. 시크교, 타지말, 나지푼두 해야, 우두도, 무굴 해야 이런 것들이 다 그 신두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돼서 탄생된 문화들이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을 볼게요. 이 동남아시아는 글쎄 10년도에 단독 기출 문제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어. 12년 나온 것도 잠깐 이제 정화대원정 있죠. 정화대원정에서 한 줄 나온 거야. 아유티아 왕조인가? 그거 나온 거 안 나와. 그래갖고 나올 가능성이 제가 없을 것 같아, 이게 동남아시아가. 그래서 이번에 나오려면 아마 인도사 쪽으로 이렇게 무굴 제국 쪽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교수님이 무굴 제국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 그리고 앞에 이제 잠깐 이제 그 아소카 왕인가요? 한번 나왔죠? 기억나세요? 14년도에. 그래서 14년 나오고 16년 나오고 그 중간중간 일본사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확률적으로 보면 딱 뭐가 나오고 있어? 또 인도사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소카, 그 다음에 무굴, 뭐 나와도 쿠타 왕조? 요 정도? 요 안에서 이제 결정되겠죠? 얘는 인도 근현대사 부분은 잘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자,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일단 이제 좀 보면 베트남 제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대승불교를 수용했죠. 원래 인도네시아 하면 뭘로 생각돼요?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나중에 받아들인 거고 예전엔 신두교나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사원이 이제 뭐냐면 보로부두도 유적이죠. 예, 보로부두 유적을 소승불교 유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승불교 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또 나온 원나라 침입 때 그걸 격파하는 과정에서 마자파이 왕조가 등장하죠. 마자파이 왕조.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그 버마족이 있어. 버마족 있고 이제 그 타이는 타이족 있죠. 버마족과 타이족의 공통점이 뭐냐면 원래 원주민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건너왔어요? 중국 서남부 지역에 건너온 민족들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윈남이라든지 저쪽 이제 그 지역에서 청해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서 건너온 민족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적인 요소도 강한 방면에 또 행정 관료적 측면 중국적 요소도 강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인도적 요소와 중국적 요소가 같이 있어. 버마하고 그 타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버마사가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 때 그 당시 이제 몽골족이 쳐도니까 그 당시 파가 왕조가 거기 계기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쿠빌라이 칸이 거기에다 행중성성 해갖고 행성을 2개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곧 격파되고 여러 왕조가 이제 교체된 다음에 통고 왕조가 통일됐다는 거. 자, 타이도 아까 얘기한 타이족이 세운 왕조죠. 원래 원주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내려왔던 민족들인데 수고타이 왕조인데 이 수고타이 왕조는 원나라 친했어. 원나라 친위 후에 등장했다고 이게 잘못 왔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오해를 불리키는 원나라 때 침입 때 친위후에서 피해를 받은 왕조가 아니라 원나라 친위기 때 손을 잡고 등장했던 왕조야. 그래서 이 수고타이 왕조 있을 때 무슨 왕조가 있었죠? 캄보디아에 앙콜라 왕조 있었죠. 원래 앙콜라 왕조는 그 타이족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타이족들이 원나라 손을 잡고 뭐냐면 앙콜라 왕조와 대항해서 결국에는 앙콜라 왕조를 멸망을 시켰죠. 예. 그래서 지금 타이하고 캄보디아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맨날 얘네들은 뭐 싸우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자, 하여튼 이 수코타이 왕조는 이제 최초의 타이족 국가고 캄보디아 지배를 벗어났고 오히려 캄보디아를 지배했던 왕조였다. 그래서 타이 문자를 제작하고 소승불교를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코타이 왕조를 멸망시킨 왕조가 아유티아 왕조죠. 이때 이제 정화의 대원정 관련돼 갖고 아유티아 왕조가 나왔어요. 이 당시. 그래갖고 이제 이 아유티아 왕조는 그다음 유럽 국가의 교육을 했고 변홍사, 해상무역, 그 안정적 국제관계 바탕을 번영했고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요. 이 왕조의 교류 내용이 섬나국이라고 해서 그게 나오고 그렇지만 결국에 미얀마의 꼼바이 왕조에게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 꼼바이 왕조를 물리치는 왕조가 자크리 왕조야. 자크리. 예. 자크리 왕조가 오늘날 방콩 왕조죠. 그래갖고 지금 왕조예요. 이 왕조가. 그래서 라마 1세부터 이제 해갖고 이 왕들의 공통적은 라마 1세, 2세, 3세 이렇게 갖다 붙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물라카 왕국이 있었죠. 이 물라카 왕국은 말레이 반도에 위치했던 나라고 주로 이 물라카 해협을 지배했죠. 그래서 교통의 요지에 있어. 그래서 명가 조공호이고 정해 남해원정 때 이제 했던 거고 나중에 이슬람 왕조 바뀌게 되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이슬람 왕조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이슬람화 됐냐? 이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화된 게 아니라 무역이나 이런 경제 교류를 통해서 이슬람화된 거죠. 왜냐면 이슬람 상인들과 교육하다 보니까 자기도 뭘 믿는 게 좋아요? 이슬람 믿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게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을 많이 믿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중동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죠?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예. 자, 그래서 이제 했지만 이제 포르투갈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고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받죠. 말레이 연방. 그래서 나중에 말레이 연방이 독립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 하교들이 많거든. 그 하교들을 따로 분리시켰어. 그래서 너희들끼리 갖다 살아라 하면서 만든 나라가 오늘날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자, 그 다음에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크게 이제 북부 베트남하고 남부 베트남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북부 베트남은 이제 중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한족 문화권에 속하고 중국 문화권에 속하고 그리고 주로 불교도 대승불교죠. 근데 이제 남쪽은 뭐예요? 인도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소승불교야. 그래서 예전부터 참파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베트남 남부에. 그 한자 옮겨주면 인읍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송나라 때 참파표가 도입됐잖아요. 요쪽 남부 베트남 쪽에서 도입된 표죠.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부남이 있고 질날이라고 하는 국가인데 6세기 때 집남은 어떤 나라냐면 앙커 왕조야. 앙커 왕조를 이제 뭐냐면 중국에서 집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난에 둘러서 집난 풍톡이라는 것들 썼죠. 그래갖고 원나라 그 주달관이라는 사람이 그 뭐냐면 가가지고 앙커 왕조를 보고 여행기 썼던 우리식으로 따지면 서궁에 고려도경 비슷한 그런 것들 썼어. 집난 풍토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집난 풍토기. 그래서 이 집난 풍토기가 왜 중요하냐면 1차 사조고 그리고 앙코어 왕조 같은 경우에는 그 앙코어토나 앙코어와트 유적지가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들은 절정적으로 뭐냐면 기록을 안 남겼어. 자기 문화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난 풍토기는 그 나름대로 앙코어 왕조를 기록했던 유일한 문헌사료예요. 근데 이제 이 앙코어 왕조는 이제 그 원나라와 대항을 했다가 결국엔 누구부터 공격을 받아요? 수코타이 왕조부터 공격받아서 멸망을 당하죠. 자, 뭐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명과 소멸을 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메리카 문명에서 이제 아즈텍 문명이 066 기춘이 나왔죠. 예, 멕시코 지역으로서 이제 수도 테노치티탄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뭘로 바뀌어? 멕시코 시티. 예. 그 다음에 잉카 문명은 이제 안데스 지역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아즈텍은 코르테스, 잉카는 피사르
이렇게 정복되죠.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컨키스타드로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스페인 정부가 무슨 제도를 시행했죠? 06년에 나왔던 에코미안드 제도를 시행했죠. 예전에 에코미안드 제도가 이제 명칭만 물어봤는데 내용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누구야? 그 코어테스는 역교동 기준에도 나왔죠. 무슨 법칙으로? 성향 법칙 물어볼 때 나왔잖아. 기억나세요? 한 14년인가 15년 기준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냐 스페인의 지배 원주민 지배에 대해서 또 관련된 사료가 나왔잖아요.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이게 각쪽의 각자 입장이 이제 적힌 사료도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부분이. 그래서 에코미안드 제도는 정복자에게 일정한 영주를 주고 영진의 원주민으로 또 공납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제 노동을 요구할 권리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다. 그 내용도 외워두세요. 에코미안드 제도. 근데 이제 원주민들 막 동원했더니 어떻게 돼요? 많은 원주민이 죽죠. 그래서 가혹한 노동이라든지 특히 천연두나 뭐 패스트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구대역 사람들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지만 얘네들은 그 뭐 병역이 있잖아. 얘는 병역이 없는 상태야. 거의 인구의 99%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얘네들 이제 보호해주고 개종시킨 다음에 대신에 흑인 노동자들 데리고 왔죠. 그 일을 시키게 돼. 그래서 이제 남미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흑인 노동자가 많게 되죠. 예, 플랜테이션 농업이나 이런 것들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미 앵글색슨 에그레 아메리카와 그 밑에 남미인 라틴 아메리카가 인종적으로 좀 달라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남자들 올 때 가족들과 같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눈을 피해가지고 뭐 인디언과 눈 맞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 단위로 온 게 아니라 그 남자 혼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인디언 여자하고 눈을 받고 뭐 흑인 여자하고 눈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메스티주, 물라토 그다음 흑인과 인디언까지 삼바. 그래서 그것도 물라토, 메스티주, 삼바가 또 삼자 또 결합을 해갖고 다양한 혼혈 민족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도 어떻게 됐어요? 섞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메리카 북쪽 그러니까 이제 라틴 아메리카 남쪽인 라틴 아메리카하고 북쪽인 앵글색슨 아메리카하고 앵글 아메리카 문화가 이제 다르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남미 지역은 그 어떤 특징이 갖고냐 인종의 용광로예요, 진짜 얘네들.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차별이 있어. 계층이 있고 위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에스파냐 포르투갈에서 온 거기서 태어나고 온 식민지 총독부에 있는 갈리들이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크리올이라고 해갖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백인 출신이지만 그 본국에 태어나지 않고 그 남미 지역에 태어났던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이제 일종의 유지인 애들 그다음 그 밑에 이제 메스토리가 있고 메스티주가 있고 그다음에 그 물라토 삼바 맨 밑에 흑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죠. 예, 그렇게 좀 지금도 그 구조 가요. 그래서 지금 남미 지역에 대부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애? 다 백인 계층 아니야.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메스티주 같은 인디언 계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죠. 뭐 그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뭐 아프리카 수도 있는데 그냥 건너뛸게요. 아프리카 사는 예전에 07년 문제 나오고 한 문제 안 나왔으니까 자 역교론 넘어가죠. 역교론. 이 역교론 부분은 예측 진짜 가능해요. 보통 역교론 나오면 10문제 중 9문제는 거의 예전에 나왔던 데서 맨날 나와.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포트폴리오 있죠?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나온 거잖아요. 그래갖고 역교론 문제 상당히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역교론 되게 어려워하신 분도 있는데 역교론은 처음 접근할 때만 어려운 거지 그 요령만 알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한국사, 세계사처럼 이게 포괄적으로 외울 때가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딱 기본서 있죠. 기본서 내용 중에 맨날 나왔던 거 기출 주제만 뽑아가지고 외워도 거의 대부분 맞아요. 역교론은. 예. 그래서 공부하기 되게 편한 부분이고 또 점수를 따기 좋은 부분인데 거꾸로 여기서 점수를 못 따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곳이야. 여기는. 예. 사람들 쉽게 맞춰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테마 147번부터 볼게요. 자,
그 정근대 시대 때 한국 역사 교육 관련된 내용인데 되게 이제 뭐 그 파란책이나 그 남색책 여러 책도 있지만 세 개만 딱 보시면 돼요. 동문서습, 국사고본, 그다음 동국사작. 예. 그래서 동문서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 나왔죠. 주로 16세기 때 박세모가 만들었던 책으로서 18세기 때 널리 확산이 됐던 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교 경전과 그 다음에 역사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중국사 중심이자 일부 한국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한말대 교과서에서 대표적인 게 현재 동국사작이죠. 예. 그래서 이 96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인간관계에 입각한 근대 역사 서술반 신사체를 중심으로 했고, 편년제 서술이었고, 삼환종통론을 계승했다. 그래서 왕조사, 교원사를 탈피했는데 문제는 하야시의 조선사를 뺏겼어. 요약을 했어. 그래서 약간 그 안에 좀 신민사관적 내용도 되게 많다. 특히 고대사 부분이 상당히 왜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있고 해방 직후에는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94년도에 나왔던 국사교본. 이게 한 번 더 나왔을 거야. 진단학회에서 그때 06년인가 한번 나왔을 것 같은데 그 국사교본엔 누가 만들었죠? 진단학회죠. 그래서 미군정의 어떤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던 내용인데, 여기는 저희 우리나라의 역사의 근대적 모습을 서술하지 않고 고대에서만 되게 강조했다는 거. 아마 거기 진단학회 분들이 누구한테 배웠냐면 자기 스승이 누구야? 일본인 사학자들이죠. 물론 일본인 사학자를 배웠다고 해서 다 따르지는 않겠죠. 근데 알게 모르게 또 뭐냐면 또 받아지는 것도 있어.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그리고 그 사람의 또 제자들이 또 와서 대학에 들어오고 대학에 또 들어오니까 신민사학이 아직 잔존이 계속 남아있었는데 하여튼 요 국사교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미 군정 시기 때 나왔던 책이고 미 군정 때 그 교육과정을 뭐라고 하죠? 교수 요목기라고 하죠? 교수 요목기와 관련되어 예전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교육과정인데 이 교육과정이 해마다 한 번씩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육과정 부분을 이제 보면 최근에는 이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당시 실시하는 교육과정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12년 개정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작년에 올해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18년인가요? 내년에 실시한 그 작년 나와야 되는데 뭐 정치적 문제 때문에 안 나왔고 올해 나왔니 안 나왔는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잖아. 그 언제 또 뭐냐면 뒤집어질 수 있어. 지금도 순으로 뒤집어지잖아 지금. 그리고 문제는 지금 뭐 그 교육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국정화도 폐지됐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검정교과서도 뭐 2년 뒤에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그거 그 박근혜가 했던 국사교과서 그 내용 줄기들 지금 정부가 그대로 계승해갖고 검정교과서 실겠냐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애매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그래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고, 안 나오면 예전 교육과정이 나오겠죠? 예전 교육과정이. 그래서 나오더라도 한국사 부분은 아마 빼고 나올 것 같아. 세계사나 뭐 동아시아사나 그 부분 나오고, 이제 한국사는 어차피 다시 손을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잠깐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는 그 최근 교육과정이 아니라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교수 요목기 부분이 이제 있죠. 미군정 시기 때 이제 교수 요목을 제정해서 교육제도를 정비했는데 사회생활과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죠. 그래서 역사, 지리, 국민. 국민은 뭐야 지금? 일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과가 있고 묶여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 교육은 맨날 했죠. 1차부터 계속 7차까지 계속 민주시민 교육이고. 자, 거기에 이제 국민학교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있는데 이게 나왔어. 중학교 때 배워야 할 그 과목 이름. 동양사를 뭐라고 하죠? 이웃나라 생활. 1학년 때 배우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먼 나라 생활. 서양사죠. 3학년 때는 우리나라 생활.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또 인류문화사. 5학년 때는 다 우리문화사. 이렇게 이제 배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과목 명칭을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2차 교과서, 1, 2차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냥 가감 빼세요. 안 나와 거기는. 언제 뭐가 나오냐? 3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은 이제 박정희 유신정권 시기죠. 네, 그래서 유신정권하고 이제 관련되었고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여기죠.
그래서 이제 역사 교과 편제가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독립교과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게 역사교육 이원화되죠. 그래서 이제 국사는 국사교육으로서 이제 분리되고 사회과는 세계사교육으로 분리돼서 3차, 4차, 5차 때까지 가요. 5차 때까지. 6차는 다시 사회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발행 체계도 전기 후기 나눴는데 하나는 이제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검정은 세계사인데 실제로 세계사는 한 개 종류만 발행이기 때문에 실제 뭐야? 국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역사에 고정화시키고 단일화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자, 그 다음에 유신 정부 때 그 명분이 뭐예요? 유신 정권의 명분이 국내적 위기가 처해져 있기 때문에 유신 정권을 세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맞춰가고 시정과 극복이라는 교과서가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울 때 이순신이나 울진운동이나 이런 외침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러면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의 교과서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보조 교재로, 독복용 교재로 했는데 애들이 이거 읽겠어, 안 읽겠어요? 안 읽겠죠? 이게 보조 교재니까 이제 갖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후기 때 들어서 이 독복용 교재인 시험과 극복이 없어지고 그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교과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과서가 어떻게 해요? 두툼해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4차 교육과정 때 교과서를 상건하고는 나눠요. 그러니까 4차, 5차까지 갔을 거야. 제가 이제 5차 교육과정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5차 교육과정에 교과서 2권이 있는데 되게 자세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교과서 상대가 안 될 만큼 자세한데 지금 교과서는 컬러풀하죠. 근데 그 당시에 교과서는 되게 그 신문지 용지로 만들었어. 신문지 용지로 만들었는데 내용은 되게 충실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되게 좋은 게 또 뭐냐면 가격도 되게 싸. 1,000원 이하야. 그때 800원인가 900원 정도? 근데 요즘 교과서는 제가 교과서 담당을 하는데 그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게 뭐 10,000원이 넘어가대? 12,000원? 예. 근데 그렇게 사놓고 얘들이 갖다 버려, 그냥 쓰레기통에. 특히 역사과 부도는 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리고. 그래서 역사과 부도를 신청을 안 했는데 제가.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보면, 제 집에 가면 그때 갖다 버리는 그 책들이 지금도 한 20권 쌓아 있어요. 예. 가지고 올려다가 너무 무거워서 못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제가 겨울 때 제가 나눠 드릴게요. 오시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4차, 5차 교육과정은 볼 필요 없어요, 진짜. 건티고 6차도 볼 필요 없겠죠. 몇 차? 7차 교육과정. 요때 7차 교육과정은 그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야.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7차 교육과정이죠. 지금도 7차 교육과정인데 계속 개정해갖고 이제 막 바뀌게 되는데 이게 공통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 바뀌더라고. 예. 그래서 올해 그 교육과정 개정, 그 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좀 이게 살아남기가 힘든 게 정권이 바뀌고 김상곤이 또 박근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초기니까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수능 건드렸죠 이번에. 그러면 또 건든 게 뭐예요? 교육과정 건드려. 그래서 제가 이명박 때도 그 노무현 때 만든 교육과정 막 좀 한다고 하다가 뭐냐면 1, 2년에 그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교육과정 실시했어. 예.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차 교육과정은 이제 뭐 수준별 교육과정을 포함했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은 단계형, 사회와 과학은 뭐 심화 보충형, 이런 것도 있고, 도입 배경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계의 다양화, 소유자 중심의 교육,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기 위한 거고, 자, 그리고 사회과 왜 심화 보충형 도입을 했냐? 이게 공고는 기출문에 나오는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이거는. 시기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역사과 편제 부분을 각자 모시고, 그 밑에 이제 7차 교육과정 변화 과정 해가지고 그 과목 명칭의 변경이 있어요. 그게 한 2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의 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는데 07년 개정 교육과정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어요. 원래 실행하려고 하다가 이게 그 MB 정권이 등장하면서 2년 만에 폐기된 거야. 그러니까 실시하지도 못하고 계획 단계에서만 있다가 폐기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관련돼갖고 한 2문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사료 비판을 볼게요. 사료 비판. 자, 예전에는 이 사료 비판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7문제, 8문제 나왔는데 책은 또 안 나오더라고 이게요. 일단 사유 비판은 무슨 비판과 무슨 비판 있죠? 예? 텍스트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 있죠? 예. 그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내적 비판은 크게 나눠 텍스트 비판하고 문맥 비판 있어. 그래서 문맥 비판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사유에 나타나는 문맥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으로서 다양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고 당시 사회 문제적 환경을 유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맥 비판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걸 역사적 사례를 주어지고 뭐냐면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안 나와요. 이 부분도. 자, 그래서 사조 해석의 유의점. 그래서 이제 3개가 있는데 그것도 외워두세요. 이것도 2번 나왔죠? 이거 갖고 이제 단순한 문장의 함축되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문화적 의미도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 사료가 과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전하는 과거에서 사실 불완전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사료 자체를 검토 서행해서 이제 사료 내용에서 사실과 견해를 혼용하는 내용도 있는데 를 분리시켜야 되고, 그리고 사료 내용은 사료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그 3가지 주의점, 유의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슐만의 분류는 외워두셔야 되겠죠.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교수 내용 지식이야.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의 의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으로 학생들의 교과를 이해하게끔 제시하고 조직하게 된 유용한 아이디어, 유추, 운유, 직유, 예증의 방식이고, 특정 주제를 쉽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거,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오해와 편견, 학생들 인지 구조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 거. 그냥 교육과정 지식은 이것도 암기해 두세요. 한번 나왔어, 09년 때. 그래갖고 이제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 개정 다 교육과정 지식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개념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대 구분인데, 이 시대 구분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0년도 기출과 12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그 시대 구분에 이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지 못하고, 남색책에 보면 이제 장점과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거 좀 한 2-3개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장점은 역사 길잡이로 소용적 가치를 지니고, 다양한 개별 사실들 역사적 범주를 하는 것이 역사에 유용하고, 그 다음에 또 특정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을 설정해서 역사 흐름을 일관하게 시대별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외워두시고요. 문제점은 이제 이 시대 구분하는 자체가 유럽 중심의 3분법이죠. 네. 그래서 너무 서유럽 지역 외에 다른 지역 적응하기 어렵고 획일적 역사의식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한 국가의 역사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서 관점에 따라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편견에 빠질 수 있고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역사교육 시사점에서 시대의식에는 고학년 학생에 적합하다. 왜 고학년 학생에 적합할까요?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제가 학교에 보니까 고학년 저학년은 이 시대 구분은 안 돼. 애들 잘 모르는데 나이만 먹었지 나이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역사 지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일단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방식인데, 이 설명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과학적 설명 방식과 일반적 설명 방식 2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 설명 방식은 주로 이제 교수 학습 방법에서 일어난, 현실 교실에서 일어난 설명 방식이고요. 과학적 설명 방식은 이제 과학 철학자들이나 역사 철학자들이 논쟁을 했던 설명 방식이야. 그 2개가 따로 떨어진 것도 있고, 같이 겹쳐 있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 총괄적 설명 같은 거는 그 일반적 설명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 설명 방식 안에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구분해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 설명 방식은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종류를 이제 보면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총괄적 설명, 비교적 설명, 유추한 설명, 인과적 설명 있는데, 그 밑에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해하지 못한 개념과 용어를 의미를, 이게 오타네요. 의미를 알기 쉽게 해석하여 이해를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그 내용도 있고, 개념은 이제 아까 항상 하는 내포적 정의와 외형적 정의가 있죠. 내포적 정의는 뭐예요? 속성이죠. 외형적 정의는
정의는 사례죠. 그러니까 속성과 사례를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과 유의점 각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유추적 설명이 있어. 유추적 설명. 유추적 설명은 이제 술면에 이제 그 내용 지식과, 교수 내용 지식과 관련된 거고, 그 개념 또 외워두셔야죠. 그 개념 자체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 보이는 유사적인 관계로서 암시, 인식의 초론의 바탕을 둔 거고, 개별성이 일반성과 연결된다. 이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례가 있고, 이 사례는 남색책에 있는 사례죠. 그래서 기반 사례와 포적 사례가 있고, 예, 요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유추적 설명의 장점과 유의점 있죠. 그래서 특히 유의점 외워두세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유의점. 예. 그래갖고 이제 두 가지 대상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 것을 고려하고, 설명 대상과 모델을 설정하고 구분을 유의하고, 유추 대상 공통적 차이점인데 특히 우리가 차이점만 생각하는데 공통적으로 같이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유추는 무슨 학습에 유용하다? 비교 학습에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유추는 비교 학습에 상당히 유용해요. 그리고 유추라는 것은 누구 중심이에요? 학생 중심이에요? 교사 중심이에요? 네? 교사 중심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자발성을 유도하기 어렵고, 교사의 의도에 따라 달리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가적 설명이 있어. 그 인가적 설명 장점과 유의점도 외워두세요. 장점은 역사적 사건의 배경과 관련시켜 깊게 이해하고, 인과관계의 역사적 탐구에 중요한 과제다 인식하는 거. 인과관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다르죠. 과학적 인과관계는 원인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렇지만 그 역사적 인과관계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역교도에서 이걸 인과적 요소라고 하죠. 인과적 요소. 과학적인 어떤 절대적 인과관계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인과적 요소라는 것들을 한다. 그럼 유의점을 보면 일단 원인 선정 과정에서 뭐 역사가 역사교의 관점이 가치관이 개입되죠. 물론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 설명할 때 그 사상가였다면 그 프랑스 혁명에 뭘 강조하죠? 계몽 사상. 근데 경제학자들은 뭘 강조하죠? 재정 파탄. 사회학자들은 앙시안 레짐. 이렇게 해가지고 주관적 요소가 이제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검증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성개념과 오개념의 점검을 활용하고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있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어떤 학생이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사치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했다. 물론 그 이유가 일부 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뭐냐 수정을 해줘야 돼. 그게 아니라 뭐 재정 파탄이라든지 사회적 문제라든지 앙시앙 레짐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예전에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고구려가 멸망한 원인 중에 어떤 학생이 평양성이나 그 영화를 보고 그 남생이나 이런 그 뭐냐면 형제가 네 분만 가지고 물론 그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전부 다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오개념, 성개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내러티브에는 오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맥락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내러티브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내러티브에서도 인과관계를 강조해요. 인과관계. 근데 이 내러티브의 인과관계는 역사적 내러티브의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죠. 그 때문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랑케의 사학을 보죠. 사학사도 해마다 문제가 나와. 이번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사학사 나오면 항상 나오는 사람이 랑케야, 랑케. 최근에 좀 부각시키는 사람이 이제 간념론자인데, 그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그 객관식 때는 크로체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콜링우드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사학은 별로 안 나와. 이상하게.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또 나온 게 텍스트론이 나와. 텍스트론이 그 이명박 정권 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대중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나왔는데 이명박 이후부터는 잘 안 나오다가 박근혜 지나고 나서 그 말기 때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론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신문화사 부분 있죠. 그 신문화사는 그 강조되는데 의외로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공사기출 때 잠깐 나왔어, 두 문제. 근데 전공기출은 안 나오더라고, 그 부분은.
자, 그러면 랑케사학을 좀 볼게요. 자, 랑케사학의 특징은 사료 비판과 분석을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역사학의 독립화에 크게 기여를 했고, 그게 특히 이제 사료 비판에서 제일 이제 뭐만 강조하는 공적인 문헌사.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 해석이 없는 공적인 문헌 대상을 했기 때문에 되게 정치사, 외교사, 제도사에 크게 기여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역사가는 과거를 판단하지 않고 사실 그 자체도 강조하는 거죠. 이걸 자아소고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연구의 대상을 이제 주로 국가의 정치사, 외교사, 제도사, 그리고 이야기치를 강조했고, 이 사람은 사건의 개별을 강조해요. 그래서 문헌고증학자죠. 그래서 개별을 하나하나 알면 그 뭐예요? 자연스럽게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인과관계는 과학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그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의 어떤 원인과 결과가 된다. 막연한 거야.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안에는 신의 입김이 다 서려 있다. 개입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루터교 신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자, 이 사람은 역사를 과학과 예술을 동시에 하는 학문이라고 보죠. 그래서 역사는 수집하고 발견하는 데는 과학이지만 발견하고 인식하고 그걸 기술한 데는 역사다. 특히 예술이다. 그래서 이 예술적인 기술을 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냐면 내러티브를 강조해요. 그래서 사료 비판과 분석은 후에 이제 학자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요 내러티브는 신사학 계열의 학자들이 좀 약간 비판을 하죠. 신사학 계열의 학자들은 원인과 결과를 따진 뭘 강조해요? 분석적인 어떤 서술 방식을 강조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역사교육 영향과 문제점도 에워둘 필요가 있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역사교육 연구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걸 가지고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목적이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사실 아는 것 자체가 있고, 인과관계 역사서도의 중요한 원리지만 주의할 건 이때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회의 가치를 인식했다. 역사교육의 문제점은 맥락과 사회구조가 빠져 있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사학부터 비판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신사학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 사학부터 해서 아나사학까지 구조를 강조하죠. 구조. 예. 자, 구조는 뭐예요? 구조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합쳐진 거야. 그래서 박제가, 유영원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중상주의, 중농주의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고 나중에 부여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구조라고 해요. 예. 구조적인 인식이 없어. 그냥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누구하고 비슷한 진당학회 있죠? 문헌 고준학파. 일본의 학파들도 그 특징들이 있어. 구조가 다 제거되고 그냥 개별적인 하나를 미시고 그냥 따지는 거야,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사유를 공적 문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정치사 중심이죠. 지배층 위주로. 예,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인식 보죠. 자,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전제 요건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게 03년 기출문제 나왔고 17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 남색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용호 씨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의 실제에 대한 진실을 탐구한다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참고할 수 없다. 두 번째, 엄격한 사회 비판을 통해 객관적 역사를 서술했다. 이것도 그 언어의 의미가 일시적 임의적 유동주의 때 그걸 알 수 없다. 이거. 그 다음에 역사 설명에서 어떤 계기적 인과관계, 원인, 이걸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하나의 기원 대신에 여러 개의 출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역사는 일사분류의 단위체가 아니고 등등등 있는데, 요 전제 조건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비판 내용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예전에 0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이 13년이 아니라 03년인데 0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이 두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갖고 요번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좀 예문이 좀 약간 어렵게 나와서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걸 인과관계 특징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첫 번째 내용에 대해 전제 조건의 비판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나중에 이제 기출 분석할 때 제가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드레이크의 생각의 습관의 기준을 보자. 요것도 한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출처 확인, 학증, 그 다음에 맥락화, 비교적 사고, 요거 4개 외워 두셔야죠.
출처하기는 저자의 신뢰성, 의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고,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그 예전에 한번 14년 기출문제 조선사와 관련된 나왔죠. 일본의 그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 이거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신뢰성이 확 떨어지잖아. 이거는 출처하기는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석이 나오면 뭘 해야 돼? 출처하기는 해야겠죠. 그러면 학증은 뭐냐면 어떤 사실들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한 보는 관점이 달라. 이거 사실도 기록도 달라.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나 일본서기가 각각 개별적으로 다른 말래. 그럼 누군가 진실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상호 비판을 통해서 문헌고증이나 유물과 서로 비교해갖고 하는 게 뭐냐면 학증이에요. 그래서 몇 개의 문서부터 얻은 정보를 비교해서 문서의 신뢰성, 사실의 파악, 팩트 파악을 하는 게 그런데 요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고 상당히 전문가가 했던 거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맥락화는 동시대 지역적 국가적 맥락 속에 검토하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원나라 시대 때 그 모습을 동시대인인 두 명의 모습을 그려놨죠. 첫 번째가 누가? 마르코 폴로, 또 한 명이 이븐 바투타. 이런 것도 좀 맥락화야.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비교적 사고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기술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화는 그 당시 삶이고 요 비교적 사고는 뭐냐면 역사가가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임진왜란을 보는 것을 봐도 한국에서 보는 관점과 일본에서 보는 관점과 중국에서 보는 관점 어떻게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리고 그러면 출처확인하고 이제 뭐가 관련돼? 출처는 팩트와 관련된 거고 이 비교적 사고는 뭐야? 관점과 견해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팩트는 진실이지만 이건 딱 한 가지 답밖에 없잖아요. 근데 관점이나 그 분석은 뭐야?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임용시험도 그 보면 이제 팩트를 물어보는 건 되게 간단해. 그 답이 없어. 예를 들어 답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관점이나 어떤 그걸 물어볼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 팩트 안에도 또 관점이 들어가면 문제가, 예를 들어 요번에 이제 국내성이냐 한도산성이냐 이거는 팩트잖아. 근데 그 팩트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료들을 뭐예요? 삼국지 위지동의전과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 교차 분석을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되게 힘들잖아. 고차적인 분석 과정이 있잖아.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어렵다 그거죠. 예. 뭐 1592년에 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건 너무 쉬운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금방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네 가지 출처확인, 학증, 맥락화, 비교적 사고 외워두세요. 예.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 감정이입이야. 예. 그 부산대 교수가 들어가시면 감정이입이 상당히 나오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제자분이 들어가면 자기 스승한테 배운 거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 자, 감정이입은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밑에 니의 감정이입이 있어요. 니의 감정이입. 자, 예전에 전제조건 네 가지 쓰는 거 문제 나왔죠. 보편성, 특수성, 합리성, 개통성. 그러니까 보편성은 공통된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고, 특수성은 과거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고, 그 다음 개통성은 과거의 생활 형태가 우리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합리성은 과거 사람도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 이때 합리성이라는 것은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의 감정의 종류도 외워두셔야겠죠. 능력, 성취, 가정, 성향.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역사적 감정의 주요 관점에는 뭐야? 성취로서 감정이죠. 그렇지만 보조적으로 성향으로서 감정이 또 보조적으로 있다. 그래서 성취로서 감정은 인지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성향으로서 감정이면 정의적 측면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향으로서 감정이 왜 보조적이냐면 사료가 많을 때는 성취적 감정이입이 돼요. 근데 원시 시대나 뭐 사료가 부족할 때는 이게 감정이 안 되잖아. 우리 동시대의 사람들 감정을 투사해야 되겠죠. 정의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성향적 감정이 또 됐는데, 그거는 성취로서 감정은 주요 내용이지만 성향적 감정은 보조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뭐 예전에 공간과 뭐 동일시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감정이입의 이제 역사 비판해가지고 10년도 2차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써야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건 딱딱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되게 최근 추세는 100자 안 넘어가. 20자 한 줄. 그 다음에 3문절 아니면 한 단어 거기 안 넘어가요. 왜 그랬어요? 채점하기 되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차 나왔던 기출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건너뛰면 되고. 자, 감정이입 단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감정이입적 사고 활동가,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로 감정이입 단계 이게 있는데, 감정이입적 사고 활동과 관련돼 갖고 한 문제 나왔죠. 예전 15년 기출 문제. 자, 이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뭐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의 재현, 그다음에 관점의 감정이입적 재구성. 그래서 예전에 이제 관점의 감정이입 재구성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상황적 맥락적 재구성은 이제 상황 파악이고, 디귿의 관점의 감정이입 재구성은 어떤 의도와 동기 파악이죠. 그래서 내면과 외면을 같이 파악하는 게 뭐냐면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입 재구성이야. 예. 그래서 요거 무슨 예문과 같이 나왔죠? 페르시아, 키루스 대왕과 그 다리우스 1세 정책 관련돼서 나왔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갖고 그 페르시아 문제도 좀 봐두세요. 페르시아 그 주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 단계가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계인데, 결합 있는 단계, 고정관념의 단계, 일상적 감정이입,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입, 맥락적 감정이입 5개 단계 나오는데, 예전에 일상적 감정이입 나오고 맥락적 감정이입 단계 나왔죠. 그래서 그 의미들 파악을 해두시고, 맥락적 감정이입 단계 나올 때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예문이 주어지고 그 적응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이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을 볼게요. 예. 보통 그 행위 이론은 두 가지가 있어. 합리적 설명 이론, 성향적 설명 이론. 그래서 한 문제 합리적 설명 이론 나오면 성향적 설명 이론 나오고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합리적 설명 이론은 그 행위자의 입장에 따라서 목적, 상황, 수단 또 해야 할 일들을 정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뭐 합리적 설명 이론의 행위 도식들이 있죠?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시사점은 뭐 시사점 별로 안 나와요. 문제점이나. 그 합리적 설명 이론은 그냥 행위 도식들과 그걸 어떤 역사 설명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향적 설명 이론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성향적 설명 이론은 인간의 규칙성을 전제를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일만화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이론이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결정이나 행위를 인간의 합리성의 근거를 두기보다는 의향, 믿음, 태도 개성해 두는 거야. 성향에. 심지어 합리적인 성향조차도 뭐냐면 합리성조차도 성향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합리적으로 했던 사람은 지금도 합리적으로 하고 과거에도 뭐야?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김정은처럼 예전에 그 트럼프처럼 뭐야? 막 나가는 애들은 지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막 나가잖아. 막말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는 막말할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합리적 성향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 행위에 뭐가 발견되는 거야? 법칙성, 이런 것들이 일반성이 발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예문과 사례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 합리적 설명 이론은, 아니 성역적 설명 이론은 가디론 이론이 있고 햄페리 이론이 있어요. 가디론 이론은 누구한테만 적용해? 개인 성향 분석할 때. 햄페리는 개인 한 가지 성향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묵적 비슷한 성향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향 해론, 햄페리 성향 이론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가디너의 이론이 좀 약간 나와요. 왜냐면 뭐 하나도 이렇게 성향 묶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예문 내기가 좀 문제가 내기가 그러니까 코테스나 이순신 누구죠 그 당시 이성계 문제 나왔죠. 이거는 햄페리의 이론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론이에요? 가디너의 이론이야.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보통 집단별로 이렇게 묶으면 햄페리지만 뭐 역사에 인물이 나와버리면 이성계라든지 코어테스라든지 이런 거는 가디노 이론에 맞춰갖고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 문제점은 뭐 맨날 나오는 거 외워두세요. 이거는요. 자, 문제점은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 및 성격적 특징을 파악했다고 가정해서 인간의 역사적인 도시가를 설명할 수 없다예요. X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개개인의 성향은 제각각 다른 목적과 상황 조건 속에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트럼프하고 김정은 지금 막말하고 있는데 서로 헛박질하고 앉아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다 그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그 지금 말대로 그 감에다가 폭탄을 터뜨려 미사일을. 그러면 트럼프 가만히 있겠어요? 김정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말만 할 수 있는 거지 막말만 할 수 있는 막상 하려면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왜냐면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향이론이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문제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진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발사하면 내가 걱정인데 지금 제가 그 화요일날 집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집이 어디 있냐면 양주에 있어요. 양주에 있는데 양주 아시다시피 그 의정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장사적으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걱정인데 여러분도 안 죽겠죠. 여기 강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걱정이긴 걱정이에요 제가. 예. 자, 총괄 이론을 보죠. 총괄 이론. 총괄 이론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총괄 이론은 간접론과 간접론과 실증론을 서로 결합시키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갖고 이제 특징도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단일한 가정의 한 부분을 생각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사건의 어떤 상관계를 찾아내서 특정 사건의 역사를 맥락에 위치시키는 거고, 인과적 설명은 아니라는 거.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 사건의 실제와 가정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것보다는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 사건을 결국에는 무엇이 되는가. 그래서 총괄적 설명은 인과적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같이 해줘야 돼. 그래야지 딱 궁합이 맞아요. 왜 인과적 설명이 안 되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얘기하죠. 인간의 내적 동기는 원인이 될 수가 없어. 원인은 뭐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원인이야.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괄이론은 제한된 일반화적 성격도 갖고 있는데, 일정한 시대와 장소란 전제 조건과 예외가 발견되지 않는 분류안에서만 타당한 일반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총괄의 분류는 매크로라푼데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건너뛰고, 그 총괄학습은 이제 이것도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뭐 교사 중심의 설명식 강의 이론과 그다음 학생 중에 탐구학습인데, 요 탐구학습 모형은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때 한번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문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주제 설정, 가설 형성, 자료 수집, 관련 사실 발견과 가설 검증, 일관된 의도의 인지, 총괄학습 측정, 추출. 예. 그래서 요 내용들 노란 책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장점을 좀 단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16년도에. 그래서 이제 사건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데 필요하며 역사학습의 구조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이거 두시고. 자, 두 번째, 특수한 사건을 일정한 인연과 동향과 관련시켜서 사건을 상호 관련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찾는데 유용하다. 그리고 과거의 구체적인 모습을 되살릴 수 있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총괄학습은 외면을 묶는 게 아니라 내면을 묶죠. 네, 그런 것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총괄학습 보면 총괄 개념은 혁명도 묶잖아. 혁명은 내면이냐 외면? 분명히 외면이죠.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노란책에 분명히 적혀 있단 말이야.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건너뛰세요. 왜냐면 그 역교도는 우리나라 교수님이 만든 게 아니야. 다 외국에 뺏겨온 거야. 그래서 자기들도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갖다 붙여놓거든요. 예. 그래서 상호 모순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가 모순을 따질 필요 없잖아요. 예.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의 목적은 뭐야? 합격하는 데 있죠? 점수 따는 데 있잖아요. 그 정도만 공부하세요. 뭐 더 이상 파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예. 자, 단점은 이제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총괄로 설명할 수 없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 파악하는데 자세가 결여됐다. 왜냐면 이제 이념적이고 이런 것들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사나 경제사 같은 이런 구조적인 것은 파악 못하고, 그 다음 인과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적 설명의 본질은 벗어난 설명식.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인과 결과는 안 따지잖아. 근데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 역사의 본질에 벗어난 설명 방식은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 그 내러티브에 보면 역사 설명 방식이 어떻게 설명돼 있어요? 네? 인과적 요소는 설명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 부차적인가 이렇게 설명돼 있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거는 이 총괄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러티브 보는 관점이 크고,
이것도 한 사람에 쓰신 게 아니야. 각자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같은 맥락에서 다른 의견이 도출될 수 있고 모순된 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끝났고, 오늘 한 게 160번까지 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모임 때가 이제 161번부터 이제 200번까지 이제 해서 이제 끝낼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제가 그 메일로 열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